절반 넘게 공장형 회원단체만 관광부는 해당 공모조명이 6만 개 정도 추경 예산 편성에서 전투와 현장에는 오후 2시부터 들에게 정부와 기업 안녕하십니까. 시민언론 덧탐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심경수입니다. 여러분 제주도 가보신 분들 많으시죠? 네, 저도 뭐 제주도에서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긴 하지만 제주도에서 좀 이렇게 산 기간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사실 예전에는 다른 나라였잖아요. 탐라국이라 해서. 그래서 말씨도 좀 많이 다른 것 같고, 거기 제주어라고 하죠. 제주어로 완전히 말씀하시는 어르신들 말씀 들으면 거의 못 알아들어요. 뜻을 알고 들으면 조금 들릴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거의 외국어 수준이죠. 그럴 정도로 언어도 다르고, 좀 이렇게 그 식문화, 식습관, 그 생활 습관도 많이 다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환경이 너무 다르잖아요. 육지와는 뭐 전혀 환경이 다른 곳이고, 거기 분들 그러시잖아요. 육지껏, 뭐 이렇게 저희가 일상 용어로 말할 때 육지에서 온 사람, 육지껏 뭐 그렇게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제주는 제가 좀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 그야말로 이 육지와는 사뭇 다른 생활 관습, 언어, 문화 갖고 있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그 자연 환경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어 있죠 이미. 예. 제가 제주도 처음에 가서 느꼈던, 봤던 아주 충격적인 그런 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제주대학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제주대학교에서 그 아라동이라는 곳에 있어요. 제주대학교가 중산간 정도에 위치한. 제가 거기 갔을 때만 해도 그 지역에 마땅히 뭐 식당이 막 많지가 않았어요. 매우 뭐 이렇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그 폭이 넓지가 않았어요. 최근엔 많아졌죠. 예, 개발도 많이 되고. 그래서 가끔 그 밑에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탤런트 고두심 씨가 거길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제주여고라는 곳이 있는데, 제가 듣기 그게 뭐 맞는 말인지 제가 뭐 따로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탤런트 고두심 씨가 졸업했다고 하는 제주여고가 그 아라동 조금 밑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그 맞은편에 있는 콩나물 국밥집을 가끔 갔었어요. 예, 가끔 시원한 아침 식사가 땡기면 거기 내려가서 동료분들과 함께 아침을 간단하게 해결하곤 했습니다. 뭐 가격도 저렴하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무슨 전주 콩나물 국밥인가 그렇죠 아마. 가격도 저렴하잖아요. 5,000원 안 되는 가격으로 한 끼 해결할 수 있는 시원한 국물, 뭐 좋아요 다. 저 처음에 딱 갔는데 여학생들이 거기서 먹고 있는 거예요. 저 여고생들이. 거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른들이 그 전에 음주를 좀 하시고 이 쓰린 속을 좀 달래기 위해서 해장을 하러 가는 곳이거든요. 대부분. 약주를 안 하시는 분들이나 아이들을 위한 뭐 메뉴도 뭐 다른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른 아침에 콩나물 국밥집을 가는 건 쓰린 속을 달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저 역시 그러했고. 그런데 그 아침에 내려가서 식사를 하는데 여고생들이 3, 4, 5 앉아서 국물 시원하다 그러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아니 무슨 여고생들이 여기 해장을 하러 오냐 이른 아침에. 야, 제주도 정말 다르다. 사뭇 다르다 정말. 뭐 전 그때 간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냥 혼자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끔씩 저런 학생도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뭐 그러고 며칠 있다가 다른 곳에 또 갔다가 또 거기 다시 갈 곳에서 갔는데 또 같은 그런 장면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인 현상이다. 일반적인.
그래서 주위 분들에게 여쭤봤어요. 어떻게 제주여고 학생들은 아침에 일찍 와서 창피하지도 않는가? 지난밤에 음주를 했나? 거기 와서 어른들 그 있는데 와갖고 해장을 하고 말이야. 그렇게 국물이 시원하다고 하고 말이지. 떳떳하게 계산하고 그리고 잽싸게 그냥 거기 또 횡단보도 건너고 바로 제주여고 맞은편이거든요. 떳떳하게 막 웃으면서 막 여대생들 그 웃음 있잖아요. 까르르 까르르 웃음. 그거 막 웃으면서 너무 해맑게 뛰어가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충격받은 거죠. 예. 제주여고 학생들이 저 어떻게 되겠냐고. 명문이라고 하더니 아이 못 쓰겠다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사석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막 웃으시면서 애들이 아침밥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집에서 학교 일찍 오느라고 아침밥을 미처 챙겨 먹지 못하니까 일단 학교로 와서 가방 던져놓고 아니면 학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학교 바로 앞에 있는 밥집이니까 그리고 가격이 5,000원도 안 하니까 요즘 편의점 가서 학생들이 밥을 먹어도 뭐 5, 6,000원어치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먹으려면. 근데 거기는 제 기억으로는 거의 3,900원인가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저렴합니까? 3,900원에 학생들이 따뜻한 국물과 김치랑 뭐 맛있게 편안하게 뜨뜻한 밥 한 공기를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쥐구멍 없나? 아이고. 제가 막 속으로 야단을 치고 꾸중했던 제주여고 학생들에게 정말 미안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학생들이 아침을 못 먹으니까 마땅히 아침 먹을 곳이 없으니까 그 학생들이라고 그 어르신들이 해장하러 오는 그곳에 오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지역 학교 앞에 식당이라고는 그 시간에 여는 데는 또 이른 시각이니까 24시간 하는데 외에는 또 식당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고생들이 그 선택의 폭이 뭐 없는 거예요. 그냥 오직 그 한 곳 거기 와서 먹고 가는 거예요. 그 옆에 또 분식집인가 뭐가 하나 있었는데 거긴 좀 시간이 좀 지나야 열고 뭐 그랬던 걸 기억해요. 김밥집인지. 예.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주여고 학생들을 의심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사실은 학생들이 아침을 먹는 거였어요. 제가 왜 이 경험을 소환하냐면 며칠 전에 경기도 내 대학교의 대학생들에게 1,000원의 아침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기사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참여한 학교는 많지 않았어요. 전체 경기도 내 대학교 중에 약 10% 정도만 참여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뭐 식대가 예를 들어서 3, 4천 원이면 학생은 1,000원 정도 부담을 하고 먹는 거고 나머지를 도에서 지원하는. 저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많은 학교들이 참여 안 했는지도 참여율이 그렇게 저조했는지도 모르겠고 뭐 도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매스컴에 알려지고 학생들의 반응이 좋고 뭐 그렇다 보니 본격적으로 그 보도가 나온 지 한 2, 3일 간격 2, 3일 지났을 뿐인데 도에서 경기도 의회에서 예산을 더 확충하고 투입해서 우리 대학생들에게 따뜻한 아침을 이렇게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거라는 아주 좋은 뉴스도 요즘 뭐 좋은 뉴스가 거의 없는데 그런 좋은 뉴스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아침을 못 먹어요, 여러분. 네,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근데 또 더 심각한 얘기는 그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요. 우리나라 전체 지금 대학의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선배 교수님을 한번 배웠어요. 그래서 현재 그 대학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나누던 중에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대학 구성원, 대학생들이죠. 이 대학생들이 예전처럼 20대의 대학생들이 반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 주요 대학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소위 인서울대학교라 해서 거의 전국의 학생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인서울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어서 인서울에 있는 대학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비롯해서 그 외 지역에 전국 곳곳에 퍼져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20대 초반, 그러니까 이렇게 대학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능을 보고 뭐 재수를 한두 번 한다든지 바로 진학을 한다든지 해서 대학을 입학하는 20대 초반의 학생들 비율이 반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채웁니까? 어떻게 채워서 학교 재정을 운영해 갑니까? 학교를 운영합니까? 여쭤봤더니 외국인 학생들,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많고 또 기타 외국인 학생들이 많고 또 평생교육 개념, 뭐 연세 들어서 대학을 진학하시는 분들, 자격증을 따는 뭐 그런 코스들을 학교가 많이 준비를 하고 그것을 듣기 위해서 오시는 어른 대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30, 40대 또 혹은 그 이상의.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니던 그때하고는 지금 학교가 너무너무 변한 거예요. 변한 거죠. 제가 교수직으로 있을 때도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뭐 한 10여 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럴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보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딱 버티고 있는 거죠. 저출산 문제. 그런데 학생 수가 줄고 학생 수가 작은데도 왜 우리 아이들에게 아침을 제대로 못 먹입니까? 먹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건 행정을 하시는 분들 또 그러한 관련 법을 만드시는 분들께서 신경 쓰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발짝 더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 항상 그러시죠.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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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유. 그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아침을 먹일 생각을 하지 말고 학생들에게 식대를 지원하면 됩니다. 예, 식대를 지원하고 식대에 상응하는 수준의 결정된 지원을 해주고 똑같이 고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대학생이든 또 대학생까지만 또 해주면 불공평하잖아요. 그 외에 비슷한 연령에 있는 다른 대학생 21살, 20살, 23살이 전부 대학생입니까? 아니죠.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일찍 사회생활을 할 수도 있고 비슷한 또래에 있는 인구들에게 똑같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경제적인 지원. 그게 거의 기본소득 개념인 거죠. 종류가 다른. 그러면 그 속에서 본인들이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난 아침 안 먹어. 요즘 아침 안 먹는 학생들 많잖아요. 아침 안 먹고 난 그거로 뭐 다른 거 할 거야.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할 거야. 내가 좋아하는 곳에 여행을 갈 거야. 본인의 삶을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는 거잖아요. 그건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아침을 그 돈으로 아침을 사 먹든 그 돈을 모아서 여행을 다녀오든 그 돈을 모아서 본인이 필요한 뭔가를 구입하든 그건 본인의 결정인 거예요. 굳이 구태여 아침을 안 먹는 사람도 있는데도 상당히 많은 연령대인데도 아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한다? 그건 또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그 취지는 좋아요. 학생들에게 아침을 주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는 왜 자유를 말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 대목에서 저는 또 한 번 생각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자유인지를 모르겠는 거죠. 진정한 국민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준비하고 마련하고 여야가 합치해서 행정부에서 실시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의 사이클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기본적인 가치의 문제도 가치에 대한 이해도 부재한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조금 안타까울 경우가 좀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자, 제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 특히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여기 지금 타이틀을 올렸듯이 저출산 지원 부족 문제, 저출산 지원 문제, 지원 부족 문제, 아닌데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난 16년간 280조를 썼습니다. 여러분, 280조.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지금 700조 정도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항상 그 지난 정부에 대한 비난을 합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쏟아붓고 그렇게 많은 예산을 무차별적으로 쓰고 지금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 게 무엇이냐? 조속하게 실질적인 방법을 마련해라.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그러고 있죠. 그런데 가만히 그걸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그 많은 돈들이 투입된 곳은요, 부동산 대책이나 융자 프로그램에 투입이 된 거예요. 물론 저출산 관련된 간접적인 부동산 문제라든지 주택 구입이라든지 뭐 재원 마련을 위한 개인들이 국민들이 출산을 앞둔 부부들이 재원을 마련해주기 위한 융자 프로그램인 거예요. 거기에 60% 정도가 투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출산을 위하거나 난임 부부를 위하거나 저출산 문제를 직접적인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투입된 예산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를 포함한 많은 대다수 국민들은 그걸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부터 뭐 지난 정부 뭐 이래저래 해서 지난 16년 동안 뭐 280조를 썼는데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긴커녕 지금 더 악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 정치를 잘못한 거다. 국가 운영을 엉망을 했다. 이런 프레임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언론에 의해서. 조금만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이 출산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뭐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특히 대한민국은 이 출산 문제는 이 출산에 관한 그 전문가가 저는 아니지만 전 노인복지에 관련된 공부를 한 사람이긴 하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고민해 본다면 뭐 너무너무 복잡한 문제죠. 아이 하나 낳아서 키우는데 우리나라 얼마나 힘듭니까? 또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줘야 되고 뭐 다른 사람들 뭐 또 눈도 좀 이렇게 의식해야 되고 뭐 좋은 옷 좋은 것 다 해주고 싶고 뭐 기죽기 싫으니까 우리 애 또 이것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줘야 되고 학원 또 보내야 되죠. 취약 정년기가 되면 학교 공부 따로 해야 되죠. 대학 갈 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교육이 들어가야 되죠. 그것만 해도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 아이를 키워서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온 가족이 힘이 다 모아져야 뭐 대학을 들어갈동 말동한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 가족이 한 가족이 아이를 한 명 이렇게 낳는다고 하는 건 축복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키워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교육을 받게 해서 키우는 것이냐 20살까지 정말 숙제인 거죠. 소위 그것이 사회적인 비용으로 따지는 것이 몇 억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뭐 그렇게 들어갈 돈 갖고 차라리 아이에게 뭐 적금을 하나 들어주면 그때까지 어마어마하게 사업자금이 되겠네. 재산이 증식의 시드머니가 되겠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주 현실적인 측면에서. 대학을 들어갔다고 해서 그 아이의 인생이 성공적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대학을 뭐 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아이의 인생이 실패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도 이제 점점점 조금 더 폭넓은 선택의 기회가 있는 사회 구조로 변화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뭐 교육을 시키는 것은 한쪽으로 수렴되어 있는 것이 맞긴 해요. 그건 저희가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출산 문제를 무조건 출산에 대한 것으로 푸시하기보다는 출산 문제를 동시에 권장하면서도 이제는 그 아이들이 양육하는 과정에서 사회가 보호해야 한다는 거죠. 관리, 소위 말하는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어린아이 한 명을 키워서 낳아서 일단 출산 문제가 낮으니까 워낙에 저출산이니까 일단 탄생을 시켜서 새로운 탄생, 이뻐 우리 애기 이 아이를 기고 걷고 뛰고 유치원 가고 학교 가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거죠. 그 아이를 적정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가 된다면 출산을 아무리 시켜야 뭐합니까? 그 사회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저희 지난 그 당나라에서 다루었던 스쿨존 문제도 그 중에 하나죠. 아무리 국가사회에서 보호를 한다 할지라도 그 보호가 허술하다면 위험은 항상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출산 장려 정책뿐 아니라 관리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16년 동안 투입했던 예산 280조, 그중에 3분의 1 정도만 들어갔던 직접적인 출산에 대한 예산 투입도 증가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예산으로 투입되었던 이 부동산과 융자 파트에 투입이 되었던 3분의 2 정도의 예산을 조금 더 현실적인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간접적인 방향으로 투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훨씬 더 많은 비율로, 어쩌면 3분의 2와 3분의 1로 뒤바뀐 비율로 출산을 더욱더 장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비용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쪽에 부동산 비용과 융자, 대출에 대한 비용도 관리를 하겠죠. 하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아침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본인의 선택에 맡기기 위한 기본적인 아이들을 위한 어떤 생활 충당금? 가칭을 짓는다면요. 그런 식으로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얼마의 그 금액을 매달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 지자체와 매칭 펀드로 해서. 그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일방적으로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아침 식사 제공을 한다. 학생은 1,000원을 부담한다. 1,000원짜리 아침이다.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그나마 참여 비율은 10%밖에 안 되는데 그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머리를 막 싸매고 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외국의 것을 따라하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어떤 제도적인 준비 수준은 웬만한 선진국 이상입니다. 예. 국회의원님들 보좌 하시는 분들 수준이 석박사 이상이잖아요, 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해외에서 공부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달리 우리나라 그 법안들 그리고 행정하시는 분들의 실무 요원들도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에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계속 선진국만 따라가야 합니까? 그리고 선진국의 것을 갖고 와서 한두 가지만 고쳐서 한국형 이러고 쓴단 말이죠. 한국형 이런 거 붙여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보다 우리 사회에 잘 적응되는 그 법안, 정책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저출산 문제를 출산 문제와 그 뒤에 이은 관리 문제로 좀 이렇게 연계를 시켜서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저출산에 대한 그 정부 정책은 실패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요인이든 분석해 놓은 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 중에 저는 사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 그 배분 문제에 있어서 저는 좀 유감이 좀 있어요.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데 일단 출산 좀 시킵시다. 제 주위에서 이렇게 뵈면 아이를 너무 갖고 싶어 하는 부부들이 꽤 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하는 연령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이 아이를 갖는 아이 엄마들이 나이가 조금 높아지는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신을 하게 되는 확률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엄마들이 젊을 때보다는 조금 한두 살 높아질수록 임신 확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시험관하기를 시도한다든지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정말 부자가 아니고서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심으로 아이를 낳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부담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지금 아이를 어디서 3명, 그 자제분이 몇 분 되세요? 저 3명입니다. 이남 1녀입니다. 딸이 셋입니다. 아들이 셋입니다. 일남 2녀입니다. 애국하신다고. 요즘은
그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이고 애국인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부에서 왜 280여 조나 되는 예산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지 않고 엉뚱한 예측을 해서 엉뚱한 곳으로 예산을 낭비하게 만드는지 저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부 박사님들이시고 많이 배우시고 그 지역의 그 방면의 전문가이신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변수는 있죠. 결국은 행정의 결정을 하시는 분들의 그 맨 위에 계신 분들이 그 부분에 전문가들이 가셔야 돼요. 이번 정부 들어서도 제 기억이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그 저출산 대책위원회인가 거기 위원장인가 부위원장으로 갔죠. 저는 그쪽으로 갈 때 왜 가지? 저분이 어떤 전문성이 있어서 저 자리에 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경험이 필요한 분야에는 반드시 전문적인 그런 배경을 가진 분들께서 그 그룹의 그 단체의 장이 되셔서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정책들이 실시되도록 결정을 해주셔야 해요. 아무리 연구진들이 효과적이고 훌륭한 그 아이디어를 낸다고 해도 그 단체장이 결정을 이상한 방법으로 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그 단체에 그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면 그 단체는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더 확장하니까 또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 대부분의 검사 출신들이 국무위원을 맡고 있는 이러한 상황까지도 확대 해석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나라에서는 어디까지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 이 예산의 적절한 배분,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고 말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침 제공하고 지금 대학에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그걸 메꾸기 위해서 출산을 장려하고 다 좋은데요. 중요한 건 출산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장려를 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정부가 충분한 보호를 해주고 있다는 그러한 느낌이 아니고요. 증거, 확실한 정책, 확실한 사회복지 정책을 정부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예산이 현재 많이 삭감됐거나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매우 안타깝긴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저출산 문제는 현재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당나라에서는요, 이 저출산 지원 부족 문제를 해결을 빨리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정말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위에서 어린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그리고 적어도 한 대학생까지 키우고 계시는 가족분들, 가정이 있으시면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그 아이들에게 따뜻한 박수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결국 우리나라를 앞으로 이끌어 가게 될 미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고 어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당나라를 통해서 조금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주위 분들과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나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